안녕하세요. 진은호 법인입니다. 오늘은 그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성희롱인지, 또 그 피해자 진술만 있을 때는 어떻게 서실로 인정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징계, 해고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준까지 좀 명쾌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이게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좀 넓어요. 가해자가 뭐 사업주나 상사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 동료도요? 네, 동료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요, 꼭 뭐 사무실이나 근무 시간,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 회식 자리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위를 이용했다, 뭐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좀 핵심이겠네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주 불쾌하다, 굴욕적이다, 이렇게 느꼈다면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뭐 신체 접촉이라든지 성적인 농담 같은 거요. 상대방한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제가 정말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게 핵심 요건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그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이걸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 감정만 가지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결정하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요? 뭐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물론 피해자 감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봅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네네. 네, 이른바 보통의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합리적인 사람 기준도 계속 변해요. 아, 시대에 따라서요? 네. 예전에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했던 말이나 행동도 요즘 기준으로는 이거 성희롱인데?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 인식 수준이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가해자가 나는 전혀 그럴 의도 없었다. 아니면 뭐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해자가 뭐 성적인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혹은 기억하냐 못하냐 이게 성희롱 성립 자체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의도가 없었어도요? 네. 결과적으로 그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게 사회 통념상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기억이 없다는 것도 뭐 책임을 피할 근거는 안 되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만약에 목격자도 없고 뭐 CCTV 같은 것도 없어요. 진짜 피해자 이야기밖에 없으면 이거 사실 인정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지점이죠, 사실. 이럴 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근데 이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해도요.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 신빙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법원이나 위원회에서도 사실 인정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어떤 점들을 주로 보나요? 그 기준이 궁금하네요. 우선은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리고 일관적이냐 이걸 봐요. 구체성과 일관성. 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시간, 장소, 그때 나눴던 대화 내용 같은 거요. 이런 게 쭉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가해자 쪽 말은 좀 오락가락한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가해자나 뭐 다른 참고인 진술이 좀 모호하거나 자꾸 바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여기서? 네,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피해자가 왜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 혹시 뭐 2차 피해나 불이익 받을까 봐 걱정하진 않았는지 이런 피해자의 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거든요. 아, 바로 신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왜 바로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혹시 뭐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두려움이 있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피해자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태도고 이런 관점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거죠. 혹시 다른 단서들도 좀 참고가 될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럼요. 당시 뭐 술자리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정황 증거들요.
또 사건 직후에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과 상담 기록 같은 간접적인 사료들 이런 것들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이것도 다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네네. 그리고 또 피해자가 굳이 거짓말로 신고할 만한 동기가 있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요.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 싶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술뿐이어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네요. 그럼 성희롱으로 딱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회사에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성희롱 인정됐다고 해서 뭐 바로 해고,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랑 더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이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 중대성 판단 기준은 또 뭘까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당연히 뭐 그냥 말로 한 성희롱보다는 강제추행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러면 훨씬 심각하게 보겠죠? 그렇죠. 신체 접촉은. 네. 그리고 특히 상급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랬다. 이러면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상급자는 성희롱 예방 책임도 있는 위치니까요. 지위 남용 여부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또 이게 한 번이라 계속 반복됐는지 이것도 보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럴 때도 해고 가능성이 커지죠. 절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는지, 징계 기준은 제대로 적용했는지 이런 절차적 정당성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이게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 경향인가요? 이런 사건들을요? 최근 법원 추세를 보면요. 특히 그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 증거가 좀 부족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징계 해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성희롱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랑 객관적인 기준, 이걸 함께 고려하고요. 네. 또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위를 남용했는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된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법적인 기준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좀 건강한 조직 문화,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인식, 이게 같이 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